네, 어서 오세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도 아마 제가 러시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겁니다. 지금 러시아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약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 윤석열이 문제를 못 보고 떠날 것 같아갖고 아쉽네요. 자, 민주주의 계속 이어갑니다만은 민주주의 시리즈가요 한 15 정도 해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밑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개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끝내도록 하죠. 뭐 한 15번 러시아 돌아오면 거기서 돌아오면 다시 한 15번까지 만들 거고 이미 300회는 다 넘어간 것 같고요. 우리 최아린 선생님 정말 고마우신 분, 또 많은 분들도 고마운 분 계세요. 한번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자, 먹방. 나만 먹었다는 게 이 신체적인 포만감이지 육신이 함께 움직이는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이제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남과 무엇이든 함께 할 때, 그때 오는 거죠. 뭘 주고받고 느끼고 공감하고 공감받는 그 소통 속에서 육신의 행복이 오는 거고요. 그 몸도 그래서 건강한 거고. 밥도 혼자 먹으면 안 좋아요. 같이 먹어야 그 건강해지고 영양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국가 위에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뭐 남과 소통하는 거에 스트레스로 다가와. 그런 시대가 됐다 말이에요. 그래도 인간의 사회적 본성은요, 우리 머릿속, 마음속 깊숙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대 국가는요, 사람들이 먹방하듯이 혼자 놀고 이놈저놈 서로 처먹으려고 서로 싸운다고 주장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체제죠. 인간의 폭력을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모두 그랬습니다. 인간의 폭력을 전제로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런 만큼 국가도 폭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항상 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국가 스스로 폭력을 통해서 사회를 관리하는 데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국가란 게 품행 제로인 체제죠.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 예? 이 벤자민 공스당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죠. 제가 이 사람은 좀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근대인한테 정치적인 자유는 몇 년 만에 딱 하루만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놀아라 그랬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대 국가가 수천 년 국민들이 누려왔던 그 정치적인 자유를 왜 한 방에 뺏어버리고 나서 너네들은 그냥 놀아라 그랬을까요? 개인을 가만 놓아뒀더니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하더라. 이게 이제 어떤 증거도 없는 거짓말인데요. 이 거짓을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계속 세뇌했어요. 네 이웃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응? 보통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 돼지다. 그걸 대중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근대 국가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지배권, 엘리트들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자유주의자한테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아니 그냥 현상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뭐 원인 따지려면 뭐 책 한 100권은 써야 돼요. 근대인은요. 밥상머리부터 유치원서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교육을 완전히 잘못 받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크로퍼트킨이 우리가 뭘 잘못 교육받았는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100년도 훨씬 지났어. 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구성할 때까지 인간은 온통 싸움만 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권력이 필요했단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정부, 입법, 사법 이외에는 눈에 보이질 않는다. 아무것도 모른다. 정부한테 매달리고 입법에 매달리고 사법에 매달리고 그게 다다 이 말이에요. 정작 정부, 입법, 사법에 관여할 권한은 국민들한테 다 뺏어놓고 그거 이외에는 세상 만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근대 국가는 경찰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짐승처럼 싸우고 찢을 것이고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날 것이고 권력이 붕괴되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계속 믿게 해왔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교육이에요. 사람은 싸움쟁이라고 하는 거를 개인 스스로 또한 그 세뇌가 되어야지만이 국가 권력이 사는 거예요. 그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는 이 세계에서 싸움을 말리려면 강권이 있어야 되잖아. 이 강권을 개인들이 원해서 만든 게 국가다 이거야. 그게 사회계약론입니다. 지금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국가는 국민 교육과 미디어 문화의 프레임을 그렇게 짜버렸죠. 엘리트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설만도 못한 상상의 교육을 해가지고 엘리트 권력을 방어하려고 했던 게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볼테르 뭐 이런 것들이라 말이에요. 지금의 정치인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사회라면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뭘 그렇게 확대하고 과장하고. 근대 국가는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부터 문화, 미디어까지 영화 모든 거 다 근대인의 그 중세 구체적 조상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교과서에서 삭제해버리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거해버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왜곡을 해왔어요. 온통 전쟁, 전투, 싸움밖에 없어요. 비유를 든다면 말이에요. 논에 물 좀 대려고요. 냇물의 물줄기를 자기 논에 댔어. 이 프란츠가, 이 독일의 프란스가. 그 옆에 있는 농민 비르름과 같이 싸웠다고요. 이 모습을 딱 따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온통 그렇게만 살았다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같은 날 저녁에 서로 와인 한 잔 서로 마시면서 화해하는 농민의 모습은 지워버렸다고. 구워간 돈 제때 갚자 나갖고 한바탕 언쟁을 벌인 제임스하고 폴 둘이 싸움만 영화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보증도 없이 그냥 돈을 구워주고 받는 아주 그냥 친한 친구 관계라는 사실은 근대 교육에서 없애버렸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서로 돕고 마음을 주고받고 이 엄연한 실제를 감추고 말이에요. 갈등만 부각시켜갖고 교육을 우리한테 그렇게 시켜왔다고요. 이성보다는 공감이 중요하고 계약보다는 자비가 중요하고 자기 이익보다는 배려가 중요하고 도덕이 충만했던 이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많은 가톨릭 학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그 교육을 다 없애버렸어. 이 중세와 구체적 농민하고 노동자들은요, 국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공존의 감수성, 전통 기술에 따른 그 물질 문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그 지방의 관습과 덕목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주권도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죠. 계몽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지라고 밀어붙이고요. 수천 년을 살아온 그 농촌 공동체, 도시 공동체를 이성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왜곡을 해댔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강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토론했고 업무를 분장했고 마을 개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 협상할 부분 모두 따지고 있었고요. 바깥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중세 구체제 근대 국가 이전의 유럽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로포트키는 이렇게 진술하죠. 법률의 간섭도 정부의 보호도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무한히 우월한 결과를 성취하는 수많은 조직을 우리는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진술은 그대로예요. 우리 국민은 말이에요. 국가의 간섭이 없어도 삶을 충분하게 조직하고 이끌고 결과를 내면 다 살아왔습니다. (10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나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조직적이고 말입니다. 길거리 청소 다 하고 끝낸 게 19세기까지만 해도 노동자 시위였어요. 유럽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깨부쉈어요. 한국 사람들 데모하듯이 그렇게 데모했다고요. 19세기의 노동자들이요. 그 문화가 다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무조건 깡패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근대 국가라고 말이에요. 19세기에 마르크시스트, 아나키스트, 어? 조합 사회주의자, 마을 사회주의자, 농민 사회주의자들 그 데모하고 모임하는 거 보세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요. 하도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니까 몇몇 사회주의들이 폭력으로 대응한 건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19세기의 국민들의 시위 모습은요. 자기 조절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시위하는 건 시위도 아니야. 그건 폭력이라고요. 유럽에서 데모하는 거 안 보셨어요? 길거리 깨끗해요. 정상적인 거는요. 우리 스스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솔직히 말하자고요. 자유주의의 그 위선의 철학이 반국가주의야. 이게 모순 아니에요? 이 근대 자유주의자들은 말이에요. 강권의 국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활에 국가 간섭하지 말래. 그럼 국가 왜 세웠니 그거? 국가가 간섭기관이라는 걸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가를 세웠어. 그리고 국가가 나한테 간섭하지 말래. 이게 무슨 모순이냐고요. 이건 모순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국가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려고 그 노력한 게 국가는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라고는 자유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국민을 분리한 다음에 그 국가를 엘리트가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존 로크가. 우리는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철도가요. 처음 생겼을 때 1830년, 1840년 뭐 그 언저리 유럽, 미국, 러시아를 비교해 보자고요. 러시아는요. 그 피어트르 대제 때부터 니콜라이 1세까지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었잖아요. 큰 나라를 운영하려면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자체가 중앙 집권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철도를 처음 건설할 때요. 니콜라이 1세가 말이에요. 군사적이고 행정력을 위해서 모스크바하고 생페트르츠부르크 사이에 열차를 놓겠다고 했다고. 지도를 딱 펼쳐놓고 잣대를 딱 갖고 와서 두 도시 사이에 직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 동굴을 어떻게 뚫으려고 저렇게 직선을 그어놨어. 명령을 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기술자들 러시아 기술자들 뭐라 그래 한마디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까라면 까야 되는 게 러시아였다고요. 물론 철도가 직선이 가장 효율적이죠. 하지만 지형도 봐야 되고 지나가는 간이역들의 경제적 효과도 봐야 되고 어? 지역 발전 유발 효과가 어떤지도 참고해야 그러죠. 그런 거 전혀 없어. 중간 기착지에는 상업도시 티베리 정도 하나 있었고 그것도 상업도시도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기술자들이 노브고로드 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다고. 근데 앉아 그냥 일직선을 해버리라 그랬다고. 그리고 산과 강을 피해서 철도를 건설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산을 부수고 육교를 만들고 결국 지질학적인 문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중단하는 나라예요. 일단 중단되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51년에 저 유명한 생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 열차가 개통이 됐습니다. 644km예요. 육교가 무려 19개나 있었고요. 그 볼가강 긴 다리 포함해서 다리가 다리가 몇 개더라? 190개, 190개나 다리를 만들어야 했고 간이역 중간 정차역이 34개. 러시아 1년 재정 3분의 1이 들어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에서 전체 그 건설 자금의 50%를 영국 융자를 받아야 했다 하면 9년 동안 했습니다. 80만 노동자가 공짜로 일을 했습니다. 이 80만 이 공짜 노동자가 없었으면 이거 불가능했다고요. 그래 그 어마어마한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저기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랑 똑같았다고요. 응? 이게 나중에 이제 러시아 경제하고 민족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폐해와 파행적인 단점도 아주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국가가 기획하는 사업의 단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효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비효율성이 30%는 끌고 다녀. 아무리 70% 장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유럽은요, 뭐 그림 올릴 것도 없습니다. 이 서유럽 철도가 처음 부설될 때요, 이거 국가 프로젝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럽 각국에는요, 철도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자체가 없었어요. 부서가 없었어. 교통부 장관도 없고 당연히 철도 건설을 하라고 하는 그 니콜라 1세 같은 독재도 없었고요. 뭐 철도를 놓아보자고 하는 뭐 국가 간의 위원회도 없었고, 철도를 뭐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리위원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중세 길드 상업 네트워크처럼 19세기 유럽 철도 산업의 모든 게 회사들 사이에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철도는요. 철도는 경쟁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서로가 원하는 곳에서 철도를 놔서 서로 이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산업하고 유통에 필요한 지역만 연결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연합을 하면요, 응? 연합을 하면 효율성이 매우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따라하고 1890년대 북해하고 대서양을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 선박 회사들, 해상조합 회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교역료를 정리했다고요. 위에서 기획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법조를 만들다 보니까 전체가 다 합리적으로 돼버렸다고요. 중세 그 한자 동맹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자체적으로 구명선까지 만들어서 침몰하거나 난파되거나 다른 회사 선박까지 다 구해주고 여행객을 구해주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함께 사는 해양 물류 사회도 만들어졌다고. 철도도 마찬가지죠. 유럽 철도 유명하잖아요. 그게 다 그 자유롭게 연합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라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계획 없이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게 이제 독일 사람들 아니에요. 이 작센의 그 프리드리 리스트가요. 이거 뭐 같이 협력할 회사를 못 찾겠으니까 자기가 짰어. 철도 지형, 지역 산업, 경제 유통, 물류, 뭐 주변 도시 발전 가능성 모두 고려해서 각각 지역이 원하는 방식으로 라인을 짰다고요. 이게 이제 먹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1800년대 말에 프리드리스트의 그 작센 철도 계획이 독일에도 다 적용이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각 지역의 산업하고 경제 크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놓이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유럽에 가만 냅두면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드는 그런 철도 계획이었다 그거죠. 미국을 보면요, 독점이에요. 이거는 중앙 그 러시아처럼 중앙 집권 기획도 아니고요. 서유럽처럼 자발적인 회사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효율적인 라인도 아닙니다. 무조건 독점 라인이야. 돈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선을 만들다 보니까 교차하는 선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갈 이 철도를 놔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이 산업 공동체의 필요도 아니고 소비자가 있지도 않아. 근데 일부러 가격을 더 높이고 사람이 없어? 그럼 화물차로 개선을 해. 뭐 이런 식 막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만 이 철도와 해상 운동을 했던 사람이 미국의 빈더벨트가 아니라 반더벨트의 그 저기 철도 라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 독점했잖아요. 이 깡패예요 원래가 반더벨트가. 가격을 지 멋대로 올렸고요. 국가와 서로 협잡했고요. 독점했고요. 응? 그 논팽이 택시 운전사처럼 우회로 자꾸 돌아갔고요. 사고를 숨기고요. 응? 경쟁사 죽여버리고 록펠러랑 똑같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철도 라인이 비효율의 극치였던 거죠. 일단 빨간색 철도 라인 좀 보세요. 같은 길 계속 갑니다. 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를 걷어내고 그냥 버스로 가는 게 제일 이제 효율적이라고 본 거지. 뭐 록펠러는 나중에 석유, 가솔린도 써야 되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집권적 철도 계획,
서유럽의 자유로운 연합에 따른 철도 계획, 미국의 눈앞에 이익만 쫓는 독점적 철도 계획,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과연 이 사회가 잘 운영될까 판단을 해보시라고. 자유연합에 따른 그 자발적인 기획하고 사업은요, 중앙집권이라든가 경쟁적인 경제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뭐 크로포트키는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찰스 다이언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뭐 인정은 뭐 상상은 그럴듯하고 뭐 인정할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이건 솔직히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죠. 이러면서 적자생존이라고? 누가 적자인데? 누가 환경에 적절히 자기의 신체와 정신을 적용시키는 생명체인데 남하고 줄기차게 싸워대는 녀석이 적자로 생존해? 아니면 서로 돕는 이들이 적자로 생존해? 동물들을 봐라. 서로 돕는 종들이 수천 년을 이어왔던 적자였지 않았느냐. 동물들도 서로 돕는 데 익숙해진 종들이 적자다 그러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서로 돕는 사람이 오래 산다기보다는 서로 돕는 교육을 받은 가문이 오래 가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말이야. 페미니스트는 뭐 자기 삶으로 딱 끝내버리려고 그러잖아. 미래가 없어 걔네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마틴 부버를 여기서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 종교 철학자인 동시에 종교 사회학자, 사회 심리학자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를 오래 공부했어요. 유대인 공동체를 연구를 많이 했다고요. 이분의 말을 상기해보죠. 자본주의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혁명은 사회를 개인으로 쪼개버렸다. 원자화시켰다. 사람들이 국가가 아니라 다시 사회로 뭉치지 않으면 가족을 다시 찾고 마을을 다시 구성하고 존중하고 직장 문화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인간 문명은 공포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문명이요. 이 기계며 AI며 그 국가의 원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저질 노예로 만들려고 끌고 가고 있는 게 이 국가 체제가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되돌아가고 마을로 되돌아가고 직장으로 되돌아가서 함께 사는 사회를 일단 만들어 놔야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말 그대로 부부의 말처럼 공포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요. 감사합니다.